네, 계속 이어서 볼게요. 317페이지 보시면 참고 3하고 참고 4인데, 요거는 이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 가지 이제 우리 세목에서 다 나오는 이제 부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법인 아닌 이제 단체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인데, 이건 간단히만 설명할 테니까 어차피 3번 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들을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인격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법인이나 개인한테 이제 인격이 부여돼야지. 인격이란 건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인데, 권리 의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부여돼야 돼요. 그래서 인격이 부여되면 그거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어서, 일단 법인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법인 같은 경우 인격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냐? 얘네들은 등기를 하시면 돼.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인격이 부여돼서 얘네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이제 과세를 법인세로 이제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연인인데, 개인은 인격 부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네는 출생을 통해서, 출생을 해야지만 인격이 부여되고, 출생이 되면 이제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죠. 어린 아이도 주식을 증여받거나 아니면 주식에 자산을 증여받아서 그에 대한 임대소득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과세가 돼요. 뭘로? 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인격이란 파트를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인격이란 파트가 나오고, 인격에 대한 이제 과세를 법인한 단체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 위쪽으로 가는, 이제 법인으로 가는 거랑 이제 자연인으로 가는 거는 법인세, 소득세에서 각각 배우겠는데, 그 중에서 뭘 할 거냐? 가운데 있는 법인도 아닌, 개인도 아닌,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가 있으면, 그럼 얘네를 어떻게 볼 거냐? 얘네는 구성원이 모이긴 했어요. 개인은 아니래. 근데 법인도 아니면 과세를 안 할 거냐요? 과세를 안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국세기본법, 제가 국기법이라 쓸게요. 국세기본법에는 요거를 정리해 놨어요. 이 중에서 법인으로 의지하는 애들을 구성해 놨고, 이게 아니면 우리는 이제 뭘로 갈 거다? 이제 자연인으로 가겠다. 자연인으로 보겠다.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지금 소득세 파트니까 소득세 파트는 그 중에서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보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다 보시면 먼저 정의를 요거부터 했으니까, 우리 법인이 아닌 단체, 구성원은 구성원인데 법인이 아니면 이때는 요건을 갖추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보겠대요. 이 법인은 이제 어떤 법인을 볼지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일단 뭐라고 되냐면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았어요. 우리 법인에 인허가 받은 미등기 단체. 인허가 받은 미등기 단체. 여러분들, 법인으로 우리가 보려면 등기만 하면 돼요. 등기가 안 된 단체래요. 미등기 단체인데, 근데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았어. 그럼 법인으로 무조건 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 재산이 출연된 공익목적 미등기 단체예요. 그래서 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거는 공익목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기부금 단체래요. 공익목적으로 이제 기부금 단체를 만들었는데, 재산이 출연된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뭘로 보겠다? 법인으로 보겠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충족이라는 거는, 요건이라는 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거기 보시면 나중에 대표자를 선임하고 이익을 분배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을 한 다음에 플러스 승인이 나야 돼. 승인이 나면 이걸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걸 정해놓고, 얘네가 아니면 나머지를 자연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분여회를 이제 우리가 단체를 구성됐을 때, 분여회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을 과세해야 되는데, 걔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면 요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니까 그 분여회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볼 거고, 거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거주자로 보던지, 하나는 공동사업을 하는 걸 본대요. 이제 이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에요. 단체니까 구성원이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이
자연인으로 구성이 되려면 그걸 그 분여회를 하나로 볼 건지, 예를 들어서 분여회가 16명이 있는데 6명이 거기서 본 소득을 각각 나눠 갖겠다. 그러면 걔네들은 공동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사업 되는 거고, 그 아줌마들의 공동사업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주자라는 거는 그냥 분여회에서 수익을 얻은 거는 분여회로 이제 쓰겠다라는 거는 일거주하라 봐서 그 단체 자산이,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여기서 해당하는 건데, 얘네들은 일단 뭘 안 할 거냐면 분배를 안 해요. 얘는 보통 분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배가 된다는 거는 공동사업으로 본다는 거고, 분배를 안 하면 일거주하라 볼 건데, 이거는 단체 자신이 이제 납세 의무자가 돼요. 납세 의무자가 될 거고, 요거는 개개인별로 나눠줄 거잖아요. 나눠주면 각각 구성원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건 차이가 뭐냐면, 얘는 얘 자체로 세금을 부과시킬 거고 납부를 이제 하도록 할 거고, 얘네들은 다시 나눠준 다음에 개개인별로 다시 신고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자연인으로 분류가 되면 소득세, 법인으로 분류되면 법인세, 이렇게 과세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세에서 배울 거, 소득세에서 배울 거, 그 다음에 요거들은 국기법에서 인격이란 파트에서 법인화인 단체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 구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국기법에서 배울 거고, 요게 국기법에 나오고 법인세법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아니면 이제 얘가 아니니까 일로 이제 보낼 거고, 그때 자연인으로 가서 소득세 과세하는 이 두 가지 보시면 되고, 이 거주자로 아니면 비거주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같은 건데, 얘네들은 분배를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그 자체, 우리 구성원 자체 단체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로 해서 이제 분여회 직접 분여회 이름으로 납세를 하도록 할 거고, 개인 소득세를,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 구성원이 납부할 거다. 특히 얘네 같은 경우는 따로 배울 거예요. 따로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따로 이제 배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미리 잠깐 하면 이 법인을 무슨 법인이라고 볼 거냐면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본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얘네 둘은 이제 무조건 법인인 거예요. 이제 무조건 법인인 거고, 법인으로 볼 거고, 얘 같은 경우, 얘네 둘은 무조건 법인으로 볼 거고, 얘는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네는, 이런 단체들은 무조건 법인. 얘네는 이제 승인받는 법인. 그 다음에 얘네 법인이 됐을 땐 비영리법인. 이 비영리법인은 나중에 법인세 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과세를 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익사업, 여기서 이제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법인세 할 때 다시 설명할 테니까 보시고, 참고 3, 4를 묶어서, 3은 여기서 요거 나온 거예요. 3, 참고 3, 참고 4는 전체 나온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과세 대상인데, 여기다 쓸게요.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한 학설부터, 과세 대상을 이제 앞에서 배웠죠. 이배사, 근영기, 퇴양, 그걸 과세할 건데, 먼저 학설이 이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학설이에요. 하나는 소득 원천설하고, 이거는 간단히 보시면 돼요. 시험에 따로 이제 내지는 않을 건데,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원천설은, 제가 원천이란 말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열거된 소득, 열거된 의미라는 이제 뜻이고, 소득으로 열거된 걸 과세하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소득 원천설은 일단 열거주의라는 소리예요. 열거주의고, 순자산 증가설은 여러분들, 순자산이라는 게 이제 자산에서 부채 뺀 건데, 한마디로 이제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증가가 되면 무조건 과세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거는 이제 모두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열거된 건 아니고, 이제 순자산 증가하는 행위만 일어나면 다 과세하겠다. 얘는 포괄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괄주의 개념이라,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이제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했고,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순자산이 증가한 걸 다 과세하기 때문에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과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건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예외를 열거해요, 보통.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원칙적인 건 다 열거해 놓고, 이제 얘는 예외를 열거할 거다. 다 과세할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여기 안에, 여러분들 열거주의 안에 이제 포괄주의가 섞여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자 배당소득, 이제 앞으로 배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냐면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포괄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자 배당소득은 여러분들 신종 금융상품이 자꾸 탄생하기 때문에 열거를 하면 자꾸 뒤쳐져요. 열거하는 법, 입법하고 이제 다시
소득에 들어오는 게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자와 배당 성격으로 만약에 니네가 이제 신종금융상품을 만들면 다 과세하겠다, 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을 다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소득 원천서 거기 과세 대상에서 처음에 설명한 게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법인세법 포괄주의라는 나오고, 그 소득 원천설의 이배사 근영기 퇴양, 열거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소득세법 같은 경우 열거가 안 된 것들, 만약에 미열거 소득은 어떻게 할 거냐? 과세를 안 해요.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채권 양도차익 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열거가 안 된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겠대요. 그것도 여러분들 제가 소득 설명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자 배당 설명할 때 이거는 이제 과세 안 합니다라고 이제 설명한 것들은 따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열거가 뭔지 우리 열거 공부하기도 어려우니까 미열거들은 따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과세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319페이지 납세 의무 특례 보시면 1번에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 2번에 연금계좌 상속 받을 때 특례, 신탁재산소득, 우회양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제가 이제 또 5장에 여러분들 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다 설명이 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이런 특례가 있구나라고 뒤에서 배우시고 다시 한번 지나갈 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고 이제 납세지를 보도록 할게요. 납세지인데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어렵진 않죠. 내가 개인이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 주소지에서 납세지는 당연히 주소지예요. 주소지에서 납부를 하시면 되고 주소가 없다. 그러면 거소지예요. 거소지는 거주하는 장소죠. 그래서 일단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 정하는 건데 원칙 보세요. 1번에 거주자,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거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비거주자인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거주자를 얘기하는 거고 예외로 비거주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자 이건데 그럼 얘네들은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서 소득이 발생하냐면 국내에 들어와야 돼. 일단 들어와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보통 사업을 하셔서 아니면 근로도 있겠지만 일단 사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국내 사업장이 이제 둘 이상이면 어떻게? 그 중에서 주된 국내 사업장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죠 결국. 그래서 주된 금융 사업장이 되는 거고 국내 사업장이 이제 없으면 없다 이런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얘는 뭐가 없다는 거? 사업 소득이 없다는 건데.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다. 이게 일일이 디테일하게 외우긴 어려우니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법인세법에서도 또 뭐가 되냐면 내국법인가 외국법인 표현을 할 거예요. 내국법인은 이거랑 비슷하고 외국법인은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걔네들도 국내 사업장에 따른 이제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거 다 연관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다. 근데 얘네들 이건 이제 거주자들 거주지랑 거소지, 주소지랑 거소지,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 아니면 주된 국내 사업장, 아니면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발생 장소 알고 그 기억 니은 디귿은 그 중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내 대신 이제 1번 기억처럼 납세 관리인이 있다. 두 번째 상속이 됐다. 세 번째 거주하러 보는 국외 근무 공무원이나 거주자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가볍게 아세요. 따로 이제 하지 말고 일단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납세관리인님은 아니면 국내 거기 보시면 납세관리인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끝에 보시면 신고하는 장소예요. 얘네들은 얘네들처럼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네 사업장, 자기네 주소 거소지 중에서 납세관리인이라는 거는 뭐 세무대리인처럼 이제 이 사람한테 납부를 맡기고 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위임을 하고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 사업장, 뭐 거소지 중에 내가 신고가 중요한 거예요. 신고한 장소가 뭐 하겠다? 그 관할 세무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 상속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상속받았죠. 그게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그 피상속인 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고 뭐뭐뭐뭐 거소지 중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끝에 보시면 뭐예요? 신고하는 장소예요. 이것도 둘 다 신고예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그 상속인의 주소지, 납세 관리인의 주소지라고만 표현되면 틀린 말이죠. 그 중에서 둘 다 신고하는 장소니까 그렇게 신고하는 장소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외 공무원 아니면 파견된 임직원들은 집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 정리하고 갔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그 가족의 생활 근거지 또는 소속기관 소재지라고 해서, 일단 가족이 주로 있는 생활 근거지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자녀와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 있고 혼자 나가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이 있는 이제 생활 근거지하고, 아니면 그것도 없다. 다 같이 나갔다. 그러면 이제 소속기관 소재지가 어딘지 관할에서 이제 소속세 관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따로 안 써도 여러분들이 책으로 구분하시면 되고, 이 납세지는 여러분들 솔직히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항상 한 번만 해놓고 어느 정도 보시면 이해는 할 수 있게 이제 보통 나오는 거니까 어렵진 않은데, 너무 자잘구레하게 다 외우려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했던 국지각에 일단 그렇게 보시는 걸로 보시고,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중요해요. 납세지는. 소득세랑 법인세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라고 했죠. 그래서 원천징수 아까 한 것처럼 A라는 자가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B라는 자한테, 이제 개인한테 이제 우리 소득을 지급하면 그걸 원천징수를 하겠죠. 그래서 1,000원을 지급할 때 이 중에서 860원만 주고 나머지 140원을 뒀다가 관할 세무서에 이제 140원을 납부하라는 게 이제 원천징수죠. 그때 얘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두 가지예요. 거주자일 수도 있고 비거주자. 그 다음에 법인은 거기 보시면 이제 납세조합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래서 얘가 법인세법은 동일해요. 똑같이 이 규정을 적용해요. 그래서 거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개인이 B가 일단 개인이면, 이게 개인이면 얘가 거주자든 법인일 때 상관없이 전부 다 소득세에서 규정할 거고, 얘가 법인이면 얘가 거주자일 수 있고 이제 뭐일 수 있어요. 그 법인일 수 있으니까 그때도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거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세제는 여기서 한 번만 배우면 법인에서도 똑같이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일단 거주자래요. 개인한테 거주자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당연히 사업소득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첫 번째 주된 사업장 소재지고, 만약에 사업장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원천징수를 따로 하겠대. 그러면 주된 사업장 외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장 수혜지. 근데 사업장이 없이 소득을 지급했대요. 그럼 사업장 수혜지가 없는 거죠. 그때는 주소지와 거소지예요. 다시,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수혜지. 사업장 외에서 원천징수한 경우는 그 사업장 수혜지. 그 다음에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이 개인이니까 주소지, 거소지. 여러분들 비거주자도 동일한 거예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인데 그 이외 장소에서 주된 국내 사업장에서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첫 번째도 국내 주된 사업장에서 안 했으면 그 사업장 소재지까지 똑같고, 그 대신 비거주자는 주소지하고 거소지가 없으니까 다른 표현을 썼어요. 거류지, 체류지 이렇게 표현됐어요. 거류지, 체류지 이렇게 주소지, 거소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걔가 어디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지, 거류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류지, 체류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고기를 이제 우리 주된 원천징수.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얘네 같은 경우는 내가 신고하는 거잖아. 내가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소지에서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이 개인이 지금 몇 명일 수 있냐면 한 500명 있대. 그럼 500명한테 원천징수하면서 각각 관할에서 신고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원천징수한 사업장에서 직접 우리가 이제 관할에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납부를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원천징수해지는 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얘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 안 하고 갈 뻔했는데, 하여튼 개인한테 지급하는 원천징수는 얘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하시면 된다. 근데 개개인별로는 혼자 하는 거니까 자기네 주소지, 거소지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다. 그다음에 법인 같은 거, 얘가 법인이에요. 법인은 딱 하나예요. 본점이야, 본점. 그래서 본점 수재지 아니면 본점 주사무소라고 표현할 건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재지를 납세지로 볼 거고, 예를 들어서 거기 법인의 지점 영업소라고 해서 독립채산제가 중요한 건데, 법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우리는 구별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걔네랑 나랑 회계 처리를 따로 할 거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그 사업장 수재지에서 이제 관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채산제에 따른 회계 처리를 독자적으로 따로 처리하는 경우는 그 사업장 소재지가 답이 되는 거고, 이 납세조합은 뒤에서 제가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납세조합은 이런 거랑 비슷해요. 시내에서 시장이죠,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이제 사업을 뭐 콩나물 팔고 뭐 팔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세금을 이제 내기 어려우니까 납세 조합을 조직해요. 조직해서 우리 이만큼을 이제 납세 대리인을 둬서 이 사람이 따로 이제 신고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원천징수하는 매달 이제 그 금액을 조금씩 세금을 띨 거거든요. 그걸 띄는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 납세 조합의 소재지를 이제 관할을 해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서대문고 무슨 시장이다, 재래시장이다. 그럼 재래시장 서대문고에다가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납세 조합의 소재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지는 이렇게 이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납세지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납세지 지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납세지 변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법인세법하고 유사해요. 유사하니까 같이 보시는데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이 지정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사업장에서 아니면 주소지 거소지에서 납부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납부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요거는 지정을 어디서 납부하겠다고 제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정이 방식이 하나는 신청에 의한 지정, 신청에 의한 지정이 있고 아니면 직권에 의한 지정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청은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거고, 일단 승인을 받아야겠죠. 근데 직권 같은 경우는 세무서장이 너 여기서 내면 안 되겠다, 여기서 내라고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보시고, 여러분들 소득세법에서는 이게 유일하게 소득세법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지, 법인세법은 여러분들 무조건 직권이에요. 직권. 그래서 법인세법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업소득 있는 자예요. 사업소득 있는 자라고 해서, 이 사업소득 있는 자는 납세지를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원래는 주소지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주소지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소지는 저기 뭐 강원도에 제가 이름이 돼 있어요. 이름이 그 주소지가 돼 있고, 지금 사업은 회사는 강남에 있다는 거죠. 그럼 강남에서 하고 나서 오피스텔에서 그냥 임대 얻어서 살고 있는데 주소지는 옮기질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굳이 강원도에다 계속 그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사업소득 있는 자들은 그냥 사업장 소재지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납세지 1번 보시면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는 그렇게 이제 신청서를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출하시면 걔네들이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직전이 아니고 직권이에요. 여러분들 직권으로 보이죠?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소지가 이제 니네들이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지금 거기 보시면 부적당하다고 또 납세 의무 이행이 좀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직권으로도 여기서 네가 거주하는 장소 말고 여기서 네가 보통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정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뭘 해줘야 돼? 당연히 어디서 신고하라고 이제 과세기 개시가 되기 전에 통지가 올 거예요. 통지가 오고, 일단 서명 통지가 왔을 때는 거기서 하셔야 되고, 하여튼 그 개시일 전까지 과세 납부기 한 개시일 전까지 서면 통지가 온다 이렇게 정도하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얘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줬으면 그때 하시면 되고, 신청을 안 받아주면 이거 승인이 안 와요. 만약에 승인 통지가 안 오면 얘네들은 그냥 하시면 돼. 신청한 곳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서면 통지가 와야 되는데 통지가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여기 써있진 않지만 그건 기존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통지가 안 오면 모르잖아. 그래서 당연히 신청했으면 승인 통지가 안 와도 얘네들은 하는 거고, 얘는 승인 통지가 안 오면 기존으로 가는 거다. 그게 좀 달라 약간. 그래서 두 가지 좀 다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납세 지정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납세지를 이제 변경할 게 있어요. 변경. 내가 지금 주소가 변경되면 당연히 납세지가 변경되겠죠. 그래서 그건 어렵진 않고, 당연히 납세지가 주소지인 경우는 당연히 주소지가 변경되면 납세지가 자동으로 변경돼요. 이제 관할 세무서에 전입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사업장인 분들 있죠. 사업장이 납세지인 분들은 일단 신고를 할 때 이제 뭘 하셔야 되냐? 중요한 거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예요. 그래서 15일 이내 뭐라고 되냐면 15일 이내예요. 변경 전 세무서장이 아니에요.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제 우리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하셔야 돼. 그래서 변경이 되면 15일 이내에 이제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 변경 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후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할 거고, 그때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부가세에서 여러분들 납세지 사업장 변경하면 뭘 바꿔야 돼?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셔야 돼. 그래서 혹시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고가 일어났다. 이러면 얘는 변경으로 본대요. 변경을 변경으로 간주 이렇게
그래서 거기 뒤에 나올 텐데, 사업자, 부가세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했다는 거는 주소지 변경 신고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변경으로 간주해서 거기서 이제 변경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납세제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게 법인세법도 거의 유사하게 돼 있는데, 개인이니까 주소지고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사업장이 있어야지만 국내 사업장이고, 이 둘 이상이면 주된, 항상 주된이 들어가요. 없으면 이제 소득 발생하는 장소. 근데 이제 제가 안 했던 거는 이제 납세 관리인 수거나 상속인 뒀을 때, 상속인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어디서 하겠다 신고하는 장소에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또 이해가 하나, 그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게 여러분들 그 외국인, 파견 임직원이나 걔네들은 가족 근거지나 이제 소속 기관 근거지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원천징수하는 건데, 원천징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개인별 주소지로 갈 수는 없어요. 너무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얘 기준으로 갈 거고, 얘가 거주자이면 주된 사업장이고 아니면 그 이외 장소에서 원천징수했으면 그 장소. 그 다음에 그게 없다. 그러면 주소지 거소지로 하는 거고, 비거주자는 그게 없으면 거류지 체류지로 가는 것 같아요. 용어가 좀 다르죠. 그리고 얘가 법인으로 원천징수했다. 그러면 법인의 이제 본점 소재지 아니면 주 사무소 소재지. 만약에 지점에서 독립채산제에 따른 회계 처리를 따로 하겠으면 그 사업장 소재지. 납세조합은 납세조합 소재지. 이제 마지막으로 납세지가 지정 들어가면 신청에 의한 지정, 직권에 의한 지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득세법에서는 유일하게 신청에 의한 지정이 있으니까 그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신청에 의한 지정을 따로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신청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승인 통지가 안 오면 어떻게 한다? 그냥 신청한 대로 가는 거고, 승인 통지 오면 오케이 가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직권에 의한 지정은 얘네들이 통지를 해줘야지 알죠. 그래서 통지가 안 오면 이제 기존 변경 전 사업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우리가 하시면 된다는 거고. 납세지가 변경되면 15일 이내 변경 후 세무서장한테 이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주소지가 변경됐으면 당연히 가는 거고, 이거는 사업소득자들 얘기인 거고. 근데 만약에 사업소득자가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먼저 했다. 그러면 이거를 변경된 걸로 보고 이제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구조까지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계산구조인데요. 이거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중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만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종합소득세가 아닌 거는 퇴직하고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고 했죠. 분류과세는 별도로 우리가 신고를 할 거니까 퇴직에 대한 분류과세, 그다음에 양도에 대한 분류과세 따로 이제 할 거. 그때 가서 이제 따로 이제 계산구조를 볼 테니까 비슷해요. 비슷한데 양도소득이 조금 달라서 이제 그건 지금 설명을 하진 않고, 이 종합소득세 관련된 종합소득세 관련된 것만 계산구조 보고 갈게요. 그 중에서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라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일단 이자소득, 이 각 파트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소득을 설명할 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할 테니까, 2배사 근영기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2배사 근영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소득의 범위를 먼저 배울 거예요. 여기 딱 이 소득 안에 이제 뭘 할 거냐, 과세소득의 범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는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어떤 소득을 과세할 건지, 범위는 뭐야?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열거된 소득을 과세하겠다 해서 이 열거 소득에 대한 부분 과세되는 걸 먼저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얘네는 또 특징이 귀속 시기. 우리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세나 부가세법도 마찬가지, 언제 과세할 건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이제 뭐라고 볼 거냐면, 얘는 수입 시기라고 표현을 해요. 용어가 조금 달라요. 얘네들은 수입 시기, 부가세에선 공급 시기 이렇게 부를 거고,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 시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지금 용어가 조금 다르니까, 이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 근데 이건 제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하면서 이제 가면서 갈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자소득, 배당, 이제 2배사 근영기 과세된 소득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계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자 배당에서는 얘네 둘은 똑같은 거니까 같이 할게요. 얘네들은 이 중에서 이걸 빼래요. 두 가지를 빼라는데, 하나는 비과세 소득. 혹시 여기 과세를 안 할 게 있냐? 그게 있으면 그걸 빼는 거예요.
뭐 아예 과세를 안 하는 과세 제외 소득은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과세를 하는 소득 중에서 비과세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이제 분리과세. 이건 뭐라고 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서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소득도 있어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니까 합산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 제가 노란색으로 썼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이제 빼고 나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둘은 총수익금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총수익금액이라고 부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총수익금액으로 불러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자소득금액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자소득 금액이 금액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금액 붙어야 되고, 이제 배당소득금액. 금액이 붙을 건데, 이 금액이 붙으려면 중간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냐면 필요경비라는 게 경비를 빼주면 돼, 경비를 빼줄 건데, 그 경비가, 그럼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경비가 있어요? 얘는 경비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총수익금액 자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될 건데, 이제 배당소득은 좀 약간 특징이 있어요. 배당소득에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제가 그래서 귀속법인세라는 게 있는데 귀속법인세를 더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좀 배당의 핵심이 여기긴 한데 우리가 계산 문제는 따로 내지는 않을 거니까 이건 계산하려면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는지만 제가 설명할 테니까 배당소득은 귀속법인세, 이걸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로스업. 이제 말로 그로스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그로스업 표현을 하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요거는 이해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해는 확실히 하셔서 이게 그로스업 되는 금액 찾기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이제 배당소득 금액. 그럼 배당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금액이 붙었다는 거는 플러스가 됐다는 소리예요. 플러스가 된다. 그럼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이게 유불리해서 여러분들 이게 유리한 상황이냐 불리한 상황이냐인데 이거는 무조건 유리하려고 지금 이걸 플러스 해준 거예요. 아니 소득이 늘어나는데 뭐가 유리합니까? 이렇게 더해져야지만 나중에 이걸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해지지 않으면 빼지를 못해서 이게 이중과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더해져야지 유리하구나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여러분들 뭐가 없냐면 무조건 분리가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 사업소득은 여기서 비과세만 빼는 거예요. 비과세만 뺄 거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우리 총수익금액이 있는데, 총수익금액 중에서 사업소득은 뭐가 있냐면 필요경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경비가 있고, 이 필요경비를 차감한 게 사업소득금액이다. 사업소득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사업소득은 이제 특징이 법인세. 여러분 법인을 하시는 분하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은 거의 계산구조가 동일해요. 여러분들 요거 계산구조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되는구나. 요 계산구조가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요 계산구조로 계산하는 거는 사업소득 안에서 부동산 임대업만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보통 이제 문제 나오고, 실제 실무적으로는 둘 다 이제 법인하고 똑같이 이제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 계산구조가 필요해서 제가 요거는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퇴직 양도하고 사업소득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제 심화 우리 과정에서 할 거예요. 지금 미리 배울 수가 없어요. 법인세를 다 배우고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지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배우고 제가 설명을 따로 할 테니까 심화 파트에서 여러분들 따로 들으시고, 퇴직 양도는 이제 그 정도 가면 이제 여러분들 외울 게 산더미처럼 쌓일 거예요. 외울 게. 그래서 퇴직 양도는 또 심화해서, 그리고 시험에서는 퇴직은 잘 안 나고 양도도 한 문제 정도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으니까 그건 심화해서 선택사항으로 좀 듣게 하시고, 듣고 이제 공부하시라고 그때 뒤로 미룰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건 미리, 기본적인 걸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이건 심화 파트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제가 어딘 설명할 거냐면 사업소득의 기본사항은 설명할 거예요. 기본사항. 그래서 기본 비과세 항목,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이 정도는 설명하고 갈 테니까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업소득만 심화로 넘길게요. 그래서 그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근로연금 기타. 굉장히 중요하죠. 얘네들은 특징이, 일단 얘네들도 비과세하고, 비과세 제가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비과세가. 우리 근로소득의 비과세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분리가 있는데, 무조건 분리가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용근로자. 우리 일용근로자만 이게 있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나면 일용근로자는 한마디로 이제 종합과세 시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얘는 이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총급여액이라고 불러요. 이거 여러분들 총급여액. 표현이 좀 다르죠. 총급여액이라고 부를 거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붙으면 필요용비가 빠져야 되는데 얘네는 여러분들 근로자가 필요용비를 이제 그걸 갖추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1년 동안 자기가 쓴 걸 다 빼야 되니까. 그래서 갖추기도 힘들어서 얘네들은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건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총급여가 나오면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산식을 딱 정해놓고 이게 총급여 범위가 이 정도다 그러면 이 중에 몇 프로를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겠다. 그래서 자동으로 산식에 산식에 의한 자동 계산이 될 거니까 결국 목표가 예저에 총급여. 그래서 총급여 계산이 목표고 연금소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비과세가 있고 무조건 분리가 있는데 제가 무조건 분리 쓴 거는 여러분들 다 이제 해당 파트에서는 다 아셔야 돼요. 종합과세가 안 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얘도 똑같이 총 연금액 이렇게 들어갈 거고 총 연금액도 뭐라고 돼 있냐? 연금소득공제라고 돼 있어요. 연금소득공제라고 돼 있어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연금소득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연금소득공제는 산식에 의해서 계산될 거니까 이건 자동으로 계산돼요. 여러분들은 총 연금액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연금은 또 특징이 다른 소득 같은 경우는 열거된 소득을 더하기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얘네는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실제 계산하는 구조는 시험에 내진 않을 거예요. 이게 좀 계산기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금을 이제 과세를 시킬 거고 종합과세 시킬 거고 이건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아 저런 거구나 해서 여러분들은 그 중에 시험에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공부하시면 쉽게 정리돼요. 연금은 아주 간단할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그 계산 구조 이해하신 다음에 다른 거랑 계산 구조가 좀 틀려요. 이걸 두 개 합쳐서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얘도 계산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한데 걔로 해서 이제 금융소득 금액을 구해라 하는 건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계산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들은 좀 비슷한데 연금만 좀 특이한 또 계산 구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은 뭐냐면 2배사, 근연, 그 다음에 퇴양 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다 여기다 몰아놨어요.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열거된 소득을 나중에 찾으시면 되고 이 중에 비과세 기타 소득하고 얘는 무조건 분리가 좀 중요해요. 무조건 이제 분리과세된 5개가 있는데 분리 과세되는 소득을 계산하셔서 얘도 얘랑 비슷해요. 사업소득하고 비슷해서 총 수입 금액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 얘네들만 용어가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르게 돼 있고 얘네들은 중요한 게 여기에요. 필요용비. 얘네들은 필요용비가 차감이 될 건데 차감이 된 필요용비가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거예요. 기타 금액이 될 거다. 그러면 이거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얘랑 얘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얘는 계산하는 방식이 어디에 돼 있냐면 법인세랑 같이 계산되어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하시면 돼. 총수익 금액에다가 필요용비를 건데 얘네들은 내가 만약에 광학권을 이제 뭐 양도했다. 그래서 뭐 그런 광학권 양도도 기타 소득인데 양도된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광학권을 이제 우리가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경비들이 한 800만 원 있으면 800만 원 빼셔서 200을 넣으시면 되는데 실제로 필요용비가 확인이 안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애들을 뭐 안 해줄 거냐? 얘는 안 돼요. 넣을 수가 없는데 얘는 뭐가 있냐면 의제 필요용비. 필요 경비라는 게 있어요. 의제라는 거는 필요용비로 그냥 빼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제 필요용비가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뺄 수 있고 그 의제 필요용비가 되는 게 지금 80% 의제 필요용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80%짜리 무조건 빼주는 80%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70이고 내년엔 60%인데 여러분들 내년 70% 60% 이렇게 같이 볼게요. 지금 70% 혹시 60% 필요용비 빼주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몇 프로를 빼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암기를 해드릴 테니까 요런 게 시험이 잘 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의제 필요용비로 들어가는 이제 기타 소득의 종류가 있으니까 그 종류는 따로 암기하셔야 돼. 따로 암기하시고 그 이외 기타 소득은 실제 필요용비만 빼줄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필요용비가 아닌 경우도 뺄 수 있는 요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종합소득세 계산구조가 321페이지 거기 페이지를 제가 설명했는데 중요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미리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신다 보시면 되고 각각 파트별로 제가 요 순서대로 강의를 할 건데 요 순서대로 강의하더라도 당연히 이거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파트를 다시 얘기하면서 갈 거니까 일단 첫 번째 먼저 중요한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 요게 이제 더한 금액이 여기까지 더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소득 금액이 될 거고, 이제 밑에 종합소득 공제나 이제 각종 이제 세율 계산할 때까지 나오는 이제 금액은 나중에 배울게 제가.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온 볼까요? 거기 보시면 자진납부세까지 종합소득 공제, 과세표준, 그다음에 산출세액, 그다음에 세액 공제 감면, 뭐 가전세 들어가고 다 더하고 해서 종합소득 이제 총결정세액 계산한 다음에 기납부세액이 나오죠. 기납부세액은 여기서 이미 뭘 했어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서 받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걸 뒤에서 빼줄 거예요. 그 말고도 중간연합이나 수시부가라는 또 기납부세액이 있을 거고 나중에 절차 부분에서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자진납부세액이 마지막에 나온다. 그래서 지금 결정세액하고 이제 총결정세액, 자진납부세액은 밑인데 그렇지 거기까지 이제 계산구조는 나오지 않고 그건 절차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만 따로 보시면 되고 계산구조는 여기까지가 일단 중요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322페이지 보면 결손금 적용이라 나왔는데 결손금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사업소득에서. 그래서 그거는 결손금 뒤에 5장의 특례에서 또 나올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도 나오긴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 마이너스가 여기서 나와요. 필요용비가 더 많으면 나올 수 있죠. 얘네들은 다 플러스만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없고 얘네들도 산식에 의해서 뺄 거니까 산식에 빠져봤자 전체 금액밖에 안 빠지죠. 예를 들어서 최대로 빠진다고 해도. 그래서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거는 마이너스 나올 수, 이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공제해 준 건 얘인데,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났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2월에 준대, 내년으로. 그래서 뭐 2월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소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10년간 2월 하거나 이런 내용들. 이건 지금 여기서 배우면 좀 시간이 굳이 지금 배울 필요는 없어서 제가 결손금은 나중에 같이 설명할 테니까. 이건 5장에서 이제 우리 특례에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 총설인데, 이 총설 딱 배웠을 때는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시면 여기까지만 배우셔도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다 이해될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랑 그 다음에 절차 부분 세 가지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퇴직양도 이렇게 하시면 이제 소득세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가, 그렇게 이제 외울 게 좀 많지만, 이 부가세는 한 번만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솔직히 내용이 얼마 없어요. 이걸 배우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소득세가 부가세보다 훨씬 외울 게 많다. 근데 이제 법인세로 들어가면 이 계산 구조도 복잡하지만 좀 처음 배우신 분들은 외울 것도 더 많아 보여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 보면 다 셋 다 비슷해요. 양적으로 이제 부가세가 좀 얇긴 하지만 법인 소득세도 실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이렇게 듣다가 이제 만약에 좀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면 이 1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서 납세지냐 아니면 총칙이나 이런 부분 중에서 몇 개 빼고는 뒤에서 나온 내용이 미리 이제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빼고 이제 다 배우고 나서 1장을 푸셔도 돼요. 뭐 꼭 다 안 푸셔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장부터 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